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남을 깔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리암 하그로브는 16살의 맥라렌을 몰고 정고 전에 위스키를 마시며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길에 들이운 그림자처럼 대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대학 식당에서 음식을 쏟아버린 그날 바뀌었다. 허름한 제복을 입고 지친 눈과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나이든 청소부가 엎드려 그것을 치웠다. 리암은 웃으며 걸어갔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모욕한 그 남자가 곧 리암과 그의 억만장자 아버지가 믿었던 모든 것의 근본을 뒤흔들 강력한 교훈을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하그로브 타워의 옥상 파티는 세 층 아래에서도 들렸다. LED 조명이 전자음악의 비트에 맞춰 깜빡였고 샴페인 코르크가 야생의 무모한 웃음소리와 함께 터졌다. 그 중심에는 리암 하그로브가 서 있었다. 맞춤형 이탈리아 정장이 그의 어깨에서 헐겁게 걸쳐졌고 손에는 음료가 들려 있었으며 완벽히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는 그의 눈에 담긴 지루함을 가리지 못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잔을 들었다. 또 하나의 학기가 낭비되었고 아무도 내게 도전하지 못한다. 겨우 19세의 리암은 통제되지 않는 특권의 살아있는 이미지였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기술 거물 중 한 명인 조나단 하그로브의 외아들이었다. 리암은 인생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전용기, 스위스 기숙학교, 그리고 아스펜에서의 겨울 휴가에서 자랐다. 접시를 씻은 적도 없고 버스를 탄 적도 없으며 깊은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봉사하도록 태어났다고 믿었다. 파티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야 끝났다. 폭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40층에서 거리로 병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리암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의 변호사가 오해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한다고 믿는 왕족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아버지가 회사 본사에서 그를 보고 싶어 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조나단 하그로브는 일정, 계약, 냉정한 계산의 사람이었다. 리암에게는 그의 아버지보다 상원 의원과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가 도심의 유리타워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이상했다. 접수원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의 아버지의 비서는 거의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두가 다가올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나단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짙은 회색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주름 하나 없었다. 리암이 들어왔을 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이 놀이터라고 생각하니, 리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천둥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리암은 미소를 지으려 했다. 아빠, 그냥 파티였어. 별일 아니야. 다친 사람도 없어. 조나단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돌처럼 단단했다.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어. 더 나쁜 건 내가 두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리암은 비웃었다. 아빠, 당신도 부자로 태어났잖아. 철도를 건설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 잠시 침묵. 그러고 나서 조나단은 앞으로 나아가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이유는 네가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세상이 너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위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얻지 않았어. 리암은 팔짱을 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을 위해 정장을 입고 서류를 작성하라고? 조나단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이제는 치명적으로 진지했다. 아니, 다음에 내 이름이 스캔들에 연루되면 끝이야. 유산도 신탁기금도 이름도 없어. 끊어질 거야. 리암은 눈을 깜빡였다. 허세 부리지 마. 조나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리암은 파티를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다시 캠퍼스에 돌아왔다. 밝은 주황색 맥라렌을 몰고 대학에 들어가 교수 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는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쓰고 자만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은 그가 복도를 걸을 때 옆으로 비켜섰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다. 식당을 지나가던 리암은 엎질러진 쟁반을 치우고 있는 나이든 청소부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마른 몸에 회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낡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리암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쟁반을 더 멀리 차버렸다. 뭔가 떨어뜨렸네요, 할아버지. 청소부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했다. 리암은 웃으며 걸어갔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방금 모욕한 그 남자가 곧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식당 사건 이틀 후 리암은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에게 그것은 그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없는 또 다른 사소한 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학 행정은 그렇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메일을 받았다. 필수 징계 청문회 즉각 출석 요구됨. 리암은 웃었다. 그는 자신의 성이 보호막이 되어주던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평소에 오만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학장, 프로그램, 디렉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조나단 하그로브는 테이블 끝에 차분하게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리암은 긴장을 풀려고 했다. 와우, 정말 레드카펫을 깔아주셨네요. 학장이 그를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리암, 우리는 식당에서의 당신의 행동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례,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대학 직원에 대한 경멸적인 행동. 리암은 눈을 굴렸다. 농담이었어요. 청소부가 쟁반을 떨어뜨렸고 나는 한마디 했어요. 정말로 이걸 크게 부풀리고 있네요. 조나단은 일어섰다. 입 다물어 리암. 방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나단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무시한 그 남자는 하루 동안 네가 평생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존엄을 가지고 있어. 리암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학당하나요? 학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리는 관련 직원인 도슨 씨가 감독하는 대체 봉사활동을 제안합니다. 그에게 매일 보고하세요. 거절하면 정학입니다. 조나단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리암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닦아야 한다고요? 조나단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내가 해보라고. 리암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날 오후 그는 캠퍼스의 한 부분에 있는 유지보수 건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그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어두운 조명, 오래된 도구들, 기름과 먼지의 강한 냄새. 그리고 그곳에 도순 씨가 있었다. 그 청소부. 리암이 들어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당신의 새로운 인턴인가 봐요. 리암은 농담했다. 도순은 그를 거의 보지 않았다. 첫 번째 임무, 동쪽 안뜰을 쓸어라. 전화기, 이어폰, 말 금지. 리암은 눈을 깜빡였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요? 도스는 마침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화는 없었고 그저 고요함만 있었다. 밖에서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단지 존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또 다른 아이일 뿐이야. 리암은 억지로 자신감을 내세우며 빗자루를 잡고 밖으로 나갔다. 태양은 자결했다. 먼지는 가차 없었다. 그의 등은 20분 만에 아팠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박수도 인정도 없었다. 그저 일이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도스는 조용히 인내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리암은 그의 이름이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에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그것을 얻는 것이었다. 빗자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다. 더위는 리암의 피부에 달라붙어 그의 디자이너 셔츠가 등에 붙게 만들었다. 땀은 그의 목을 타고 흘렀고 먼지의 모든 입자는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다. 봉사활동 3일째, 리암은 15분 늦게 선글라스를 끼고 발을 질질 끌며 나타났다. 그는 도순 씨가 그를 꾸짖거나 적어도 짜증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청소부는 이미 공급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체계적이고 조용했다. 도스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에게 걸레통과 소를 건넸다. 오늘은 체육관 화장실을 청소한다. 리암은 눈을 깜빡였다. 장난하시는 거죠? 도스는 움츠리지 않았다. 네 행동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이건 벌이 아니라 재설정이야. 리암은 웃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이봐요. 난 조나단 하그로브의 아들이에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도스는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고 읽을 수 없었다.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선택했어. 대안은 정학이었어. 아니면 이미 왓셋 스테이크를 잊어버렸니? 리암. 양동이를 움켜쥐고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뛰어갔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악취가 얼굴을 때렸다. 종이 타월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싱크대는 얼룩졌고 거울은 더러웠다. 그는 구역질이 났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도스는 곧 문간에 나타나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뭘 기다리고 있어? 청소부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리암이 대충 싱크대를 닦으며 대답했다. 도스는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청소가 너보다 못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리암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도스는 화를 다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는 이 학교를 걸을 때마다 땅이 내 발을 받쳐준다는 걸 행운으로 여기는 것처럼 걷는다. 하지만 오늘은 네가 그 땅의 일부야. 주의 깊게 보면 뭔가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리암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리암은 외출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몇 시간 동안 일한 탓에 붉게 벗겨진 손을 바라보았다. 표백제 냄새가 여전히 그의 피부에 배어 있었다. 다섯째 날, 그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선글라스도 거만함도 없이 그냥 평범한 티셔츠와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도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기다렸다. 오늘은 북쪽 뜰이야, 도슨이 말했다. 갈퀴질하고 물을 주고 쓸어. 리암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비꼬는 말도 없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일했다. 뜰은 조용했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리암은 더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갈퀴질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 결국 도슨이 침묵을 깼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리암은 잠시 멈추고 갈퀴를 쉬었다. 생각해 본 적 없어. 그게 문제겠지. 도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도스는 그에게 물병을 건넸다. 리암은 감사히 받았다. 여기서 항상 일했어? 그가 물었다. 7년 동안 도슨이 대답했다. 그 전에는 교수였어. 2개의 다른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지. 리암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잠깐 가르쳤다고? 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어, 셰익스피어, 볼드윈. 나는 종신교수였고 또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해 했었지. 리암은 놀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스는 멀리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잃었어. 나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학생. 그 후로 시스템은 나를 씹고 뱉어냈어. 그의 말투에는 극적인 것이 없었다. 단지 진실이었다. 그날 밤 리암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전에 도슨이 추천한 책인 보이지 않는 인간을 열고 해 뜰 때까지 읽었다. 페이지마다 그의 가슴에 구멍을 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고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대학 도서관은 리암이 수천 번 지나쳤지만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항상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관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 손의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무거운 문을 밀었다. 도스는 이미 안에 있었다. 우리는 뒷줄부터 시작해. 그가 말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곳, 잊혀진 책들이 사는 곳, 그곳이 진짜 먼지가 쌓이는 곳이야. 리암은 놀랍게도 미소 지었다. 잊혀진 것들을 구하자.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일하며 선반을 닦고 비뚤어진 책들을 정리하고 거미줄을 쫓았다. 리암은 들어본 적 없는 제목들을 발견했다. 그는 희미한 빨간 책을 꺼내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다. 랄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 도스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강하게 다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정체성에 관한 거지.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책을 배낭에 넣었다. 나중에 도서관 밖에서 그들은 햇빛 속 벤치에 앉았다. 리암은 옆을 보았다. 다시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해? 도스는 망설였다. 매일, 하지만 어떤 교실에는 유령이 있고 어떤 상처는 일정대로 치유되지 않아. 아들이었어? 리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도슨이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 아들 같은 학생이었어. 뛰어나고, 친절하고, 흑인이었고,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해서 했어. 예일에 들어갔고, 미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아이가 파티에서 나와 그를 치었어. 리암은 얼어붙었다. 말하고 싶었어. 도슨이 계속했다. 언론에 갔고, 법정에 갔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판사였어. 나는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라고 불렸어. 그들은 나를 헤드라인 하나하나로 지워버 버렸어. 리암의 손이 벤치를 꽉 잡았다. 몰랐어. 너는 보지 않았어. 그 말은 분노보다도 깊이 찔렀다. 그날 밤 리암은 그 무게를 피할 수 없었다. 책, 이야기, 침묵. 그는 자신의 삶, 편안함, 거만함, 낭비를 바라보며 자신이 단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더 일찍 나타났다. 옷은 단순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차도, 시계도, 게임도 없었다. 도스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리암에게 상자를 건넸다. 오늘은 창립자 동상을 청소해.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 그들은 캠퍼스 중앙에 있는 청동 동상을 닦았다. 학생들은 지나가며 셀카를 찍고 웃고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이나 무릎에 묻은 얼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끝이 나자 도스는 리암에게 봉투를 건넸다. 학장의 편지로 그의 사회봉사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자유야? 도슨이 말했다. 리암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멈추고 싶지 않아. 도슨은 미소 지었다. 그럼 멈추지 마. 이제 아무도 널 막지 않아. 리암이 집으로 걸어갈 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벽, 같은 나무, 같은 얼굴을 보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보았다. 유지관리 건물 아래 지하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대학이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낡은 파이프, 부서진 의자, 구식 장비, 그리고 벽에 곰팡이처럼 달라붙은 축축한 금속 냄새가 있었다. 리암은 한 손에 걸레 양동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그날이 어떤 일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몰랐지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공기 필터를 청소해. 도슨이 두꺼운 장갑을 이미 끼고 말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이 냄새를 내기 시작할 때까지. 리암은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청소부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야? 도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리암에게 마스크를 건네주었다. 대학의 밑바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기는 두꺼웠고 환풍구는 수년간의 먼지와 기름으로 막혀 있었다. 리암은 금속 환풍구에서 자신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때를 닦으며 기침하고 구역질을 하고 욕을 했다.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가 더 열심히 닦으며 중얼거렸다. 도스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위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리암은 잠시 멈췄다. 정말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 도스는 도구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리암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야. 목적의 문제야. 모든 사람은 무대에 서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누가 그 바닥을 만들었는지 묻지 않아. 그 말은 마음에 남았다. 리암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 나중에 그들이 오래된 헝겊으로 손을 말리면서 도스는 리암을 지하실 뒤쪽에 먼지 쌓인 오래된 파일 캐비닛으로 이끌었다. 그는 개인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책, 누렇게 변한 증서, 그리고 오래된 액자 사진이 있었다. 리암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졸업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말콤, 도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내 학생이었어. 남쪽에서 왔고 내가 만난 누구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했어. 예일의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어. 리암은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하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슨의 눈이 내려갔다. 그는 갔어. 리암은 눈을 깜빡였다. 갔어. 술 취한 운전자에게 치였어? 도슨이 말했다. 파티에서 나오는 백인 대학생이었어. 감옥에 하루도 갇히지 않았어. 그들은 그저 비극적인 실수라고 했어. 그의 미래가 망가져졌다고? 공기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싸우려고 했어. 언론에, 법원에, 학교 이사회에 갔어. 그들은 내가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라고 했어. 나는 그 사건에 너무 가까웠다고. 그들은 나를 지워버렸어.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봉인하듯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리암은 얼어붙었다. 진실은 그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어떤 벌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지상으로 돌아와 학생들은 그들 곁을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일부는 웃고 일부는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아무도 환풍구를 청소하고 의자를 수리하고 벽을 닦는 두 인물을 알아차리지 않았다. 하지만 리암은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그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후문, 관리인들, 요리사들, 배달기사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구를 손에 쥐고 캠퍼스에서 보이지 않게 걸어갔다. 처음으로 리암은 그들을 배경인물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다. 집에 와서는 평소처럼 소셜미디어를 훑어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 페이지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다음 날 그는 일찍 도착했다. 도슨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외모뿐 아니라 자세에서도. 일찍 왔네? 도슨이 말했다. 정말 중요한 일에는 늦지 않는 게 좋지. 도슨은 그에게 새 작업용 장갑 한 쌍을 던져줬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리암은 놀라며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요. 여기선 맨손으로 일하지 않아, 이제는. 그들이 다음 작업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면서 리암은 물었다. 교실 없이도 가르치는 걸 믿나요? 도슨은 그를 보며 매일 침착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캠퍼스는 조용한 금요일이었다. 지역 공휴일로 기숙사는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 주말을 떠났다. 하지만 리암은 남아 있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혼자 정비창고로 걸어갔다. 공기는 상쾌했다. 나무들은 바람에 속삭였다. 음악도 군중도 없고 오직 침묵만 있었다. 도슨은 언제나처럼 이미 그곳에 있었다. 공휴일이잖아요. 리암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먼지에게는 공휴일이 없지. 도슨은 클립보드를 넘기며 말했다. 파이프나 고장난 전등에게도. 리암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디서 시작하죠? 도슨은 그에게 짧은 목록을 건넸다. 오늘은 내가 부르는 조용한 정비일이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들. 깜빡이는 전등 교체하기, 책상 의자, 나사 조이기,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누수 수리하기. 그들은 메인 강당에서 시작했다. 어둡고 비어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리암은 무대에 서서 빈혈을 바라보았다. 재미있네요. 여기 서서 기립박수를 받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이제는 전구를 갈고 있네요. 이 도슨은 느슨한 볼트를 조정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마도 이렇게 조용히 그 박수를 받을 자격을 얻는 걸지도 몰라. 거기서 그들은 인문학 윙으로 이동했다. 도슨이 천장 근처의 물, 얼룩을 검사하는 동안 리암은 잊혀진 옆방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작은 독서 공간, 먼지 쌓인 선반, 구석의 칠판, 창가에 낡은 가죽 안락의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도슨이 앉아 있었다. 평화롭게 책을 읽으며 리암은 문간에서 멈췄다. 처음으로 그는 그를 관리인이나 교사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존재로 보았다. 도슨은 그를 알아챘다. 들어와,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그는 책을 부드럽게 닫으며 말했다. 모든 것 이전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 리암은 들어가서 제목들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여기 오나요? 내가 누구였는지, 아직도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할 때. 그들은 앉았다. 한 명은 훨씬 젊고 한 명은 훨씬 더 현명하지만 둘 다 배우고 있었다. 다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요? 리암이 물었다. 매일 생각해. 하지만 시스템은 나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아. 리암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기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 후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성했다. 방을 나설 때 도스는 리암에게 책을 건넸다. 볼드윈, 다음 번불. 가져가. 리암은 그것을 선물처럼 움켜쥐었다. 그날 밤 그는 외출하지 않았다. 스크롤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발코니에 앉아 책을 손에 들고 도시의 불빛을 멀리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빛은 이제 그의 안에 있었다. 일요일 아침은 무거운 회색 하늘 아래로 다가왔다. 비가 공기 중에 머물렀지만 결코 내리지 않았다. 세상이 더 느리고 조용하게 듣고 있는 것 같은 날이었다. 리암은 거의 빈 캠퍼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차가운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단지 일이나 침묵, 책 때문만이 아니라 돛은 자신 때문이었다. 그 지혜롭고 평온하며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을 닦으며 생계를 꾸리게 되었는지 궁금해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월요일, 리암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타났다. 그는 직원 입구 밖에서 기다렸고 도슨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같은 침착한 걸음, 같은 낡은 가방을 들고 그와 발걸음을 맞췄다. 진실을 말해줘요. 리암이 조용히 말했다. 도슨은 그를 흑기 보았다. 뭐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요. 이 모든 것 이전에 당신이 정말 누구였는지? 관리인은 걸음을 멈췄다. 잠시 리암은 그가 대화를 또다시 닫을 줄 알았다. 하지만 대신 도슨은 날 따라와 라고 말했다. 그는 리암을 캠퍼스 전역으로 인도했다. 강의실을 지나 새로운 건물들을 지나 오래된 벽돌 구조물이 덩굴에 반쯤 삼켜진 잊혀진 구석으로 들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슨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안의 공기는 탁했다. 벽에는 파일, 서류, 먼지 쌓인 종이, 상자로 가득한 선반이 있었다. 도슨은 끝까지 걸어가 캐비닛에서 폴더를 꺼내 낡은 금속 책상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 안에는 졸업장, 증명서, 사진, 신문기사, 삶이 담겨 있었다. 리암은 한 기사를 들었다. 2006년의 헤드라인. 시카고의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교수 연계. 젊은 도슨이 사진 속에서 아이들과 책에 둘러싸여 미소 짓고 있었다. 당신은 놀라워요. 리암이 경외심에 차 말했다. 난 그냥 교사였어. 도슨은 대답했다. 그게 아직 의미가 있었을 때. 리암은 서류들을 계속 넘겼다. 학문적 칭찬, 추천서, 발표된 기사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경찰 보고서가 있었다. 리암은 찡그렸다. 이건 뭐죠? 도슨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정혜의 방에 그들이 그렇게 불렀어. 리암은 이해하지 못했다. 말콤이 죽은 후였어. 도슨은 설명했다. 목소리가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가 말했던 학생이야. 가장 밝았던 아이. 길을 건너고 있었어. 술에 취한 사교 클럽 남학생, 백인, 연줄이 있는 사람이 차로 쳤어. 말콤은 살아남지 못했어. 리암은 조용히 앉았다. 난 싸우려고 했어. 도슨은 계속했다. 언론에 나가고 고소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판사였어. 시스템은 뭉쳤어. 그들은 나를 부적합하고 감정적이라고 불렀어. 난 직업, 명성, 이름을 잃었어. 그는 보고서를 폴더에 다시 넣으며 닫았다. 그런데도 리암은 물었다. 당신은 이 대학에 남아 있었나요? 도슨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복도를 걸어 다니니까.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가르칠 기회가 있어. 아무도 나를 교수라 부르지 않더라도. 그날 밤 리암은 그의 아파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마커스 도슨을 구글에 검색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 침묵, 그 지우개는 어떤 스캔들보다 더 컸다. 그래서 리암은 새로운 문서를 열고 쓰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은색 타운카가 대학 앞에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조나단 하그로브가 차에서 내렸다. 맞춤 정장, 날카로운 턱, 그의 눈에는 폭풍이 있었다. 그는 방문을 알리지 않았다. 회의 일정을 잡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문을 지나 길을 따라 캠퍼스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는 한 가지 이유로 그곳에 있었다. 학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관리인 감독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권위 있게 행정 건물로 들어갔다. 접수원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학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크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리암은 회색 작업 셔츠에 얼룩진 청바지, 손에 페인트를 묻힌 채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조나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리암은 침착하게 서 있었다. 말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네요. 관리인으로 일했어? 관리인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리암은 말했다. 함께 일한 거죠. 조나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고귀하다고 생각하니? 내 이름을 버리는 게? 드디어 지킬 가치가 있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리암이 대답했다. 그 순간 도슨이 방에 들어왔다. 침착하고 차분하며 주머니에 장갑을 넣은 채 조나단은 그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당신은 누구야? 마커스 도슨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난 몇 주간 대학의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신의 아들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폭발할 듯 보였다.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Note: The translation maintains the original tone, meaning, and structure while adhering to the character and word count constraints.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다. 학장이 나섰다. 하그로브 씨, 당신의 아들이 이것을 선택했고 우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숙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듣지 않았다. 그는 리암에게 다시 돌아섰다. 가족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 리암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대표하는 겁니다. 도슨이 앞으로 나섰다. 하그로브 씨,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조나단은 망설이다가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슨의 톤은 변하지 않았다. 한 번은 학생을 잃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한때 구현했던 것 같은. 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나단은 놀라 움찔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도슨이 계속했다. 들었습니다. 그는 일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회의실 직함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조나단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대답이 없었다. 저는 예전과 다릅니다. 리암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나단은 학장에게 돌아섰다. 그는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리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끝났을 때를 결정할 겁니다. 조나단은 그를 응시했다. 너는 변했구나. 그렇기를 바래요. 리암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억만장자는 패배하지 않고 도전받으며 걸어나갔다. 밖에서 리암과 도슨이 뜰을 걸을 때 청소부가 그를 흘끗 보았다. 잘 처리했군. 리암은 미소 지었다. 최고에게 배웠죠? 조나단 하그로브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는 협상하지 않았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는 순전히 의지로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길을 막는 사람을 짓밟았다. 그러나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무언가가 그를 흔들었다. 도시 위 51층에 있는 하그로브 타워의 사무실에서 조나단은 깜빡이는 모니터와 울리는 전화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소부, 아들의 눈빛, 조용한 확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나단은 대학으로 돌아갔다. 경호원도 도움도 없이 그저 그 혼자였다. 그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지나쳤다. 처음으로 그는 헤드라인이나 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였다. 그는 과학 건물의 바닥을 닦고 있는 도슨을 찾았다. 노인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나단이 말했다. 도슨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헹구고 건물 밖 나무 아래 벤치를 가리켰다. 그들은 조용히 앉았다. 나무짚이 바람에 흔들렸다. 당신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조나단이 시작했다. 새로운 말은 없었어요. 도슨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들은 것뿐이죠. 조나단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디트로이트, 가난. 겨울에 난방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청소하셨고 아버지는 사라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도슨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내 아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맹세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수치심도 없게. 그러나 그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그에게 무언가를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도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에게 싸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싸움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조나단은 부끄러움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를 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숨막히게 한 것 같아요.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지 않았습니다. 도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은 숨을 내쉬어봤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도슨이 말했다. 앞도 뒤도 아닌 나란히.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도시가 멀리서 조용히 웅궁거렸다. 그러고 나서 조나단은 물었다. 다시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까? 도슨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일. 하지만 누가 지금 나를 고용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나단이 말했다. 도슨은 눈썹을 올렸다. 홍보용입니까? 아니요. 조용히, 익명으로 제가 자금을 대겠습니다. 카메라도 언론도 없이 말콤 같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당신이 이끌고 저는 빠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슨이 말을 잃었다. 왜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조나단이 말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도슨은 손을 내밀었다. 조나단은 그것을 잡았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조나단이 캠퍼스를 떠날 때 그는 작은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있는 리암을 발견했다. 정장도 카메라도 없이 그저 그와 현실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눈을 맞췄다.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강당은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기자들이 드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출범이었다. 화려한 광고도 유명한 이름도 없었다.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배너가 걸려 있었다. 리노버 프로젝트, 땅에서부터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마커스 도슨이었다. 그는 깨끗한 파란 셔츠와 낡은 신발을 신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노트를 들고 있지 않았다. 텔레프롬프터도 필요하지 않았다. 저는 한때 교수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다. 그런데 지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방은 조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도구를 주고 존엄성을 주는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진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중 속에서 리암은 조용하고 자랑스럽게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 주변에는 한때 그를 비웃던 학생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의 성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를 다르게 보았다. 강당 뒤쪽에는 조나단이 홀로 서 있었다. 연설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그저 보고 듣고 있었다. 행사가 끝났을 때 기립박수는 없었다. 그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느리고 꾸준한 박수가 있었다. 정직하게 얻어낸 진심 어린. 나중에 사람들이 떠날 때 리암은 의자를 치우고 장비를 포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는 도슨과 나란히 일했다. 재미있지 않나요? 리암이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기조 연설 후 의자를 접고 있네요. 도슨은 웃었다. 인생은 돌고 돌아요.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리암이 물었다. 도슨은 잠시 멈췄다. 마커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리암은 미소 지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교수님이실 겁니다. 그날 밤 리암은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많은 것을 싸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만.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갔다. 정장, 시계, 공화, 봉함. 비에컵 카운터 위에는 아버지를 위한 메모가 남아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저와 함께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명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리암은 캠퍼스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계속 공부했다.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게시하지 않았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나타났다. 그리고 도스는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교사가 되었다. 문학뿐만 아니라 삶의 교사로. 그의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다. 강의 계획서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 리암은 물었다. 사람들이 정말로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스는 잠시 생각했다. 일부는 변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대부분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청중도 박수도 없이 그저 두 남자. 하나는 미래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되찾고 있는.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을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강력한 여정이 오고 있으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